이따위 보고서로 감히 나한테 결제 올려? 당장 짐 싸! 넌 해고야! 짝! 9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고 쫓겨난 김하은.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온 며느리를 본 순간 평소 조용히 손주들만 바라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회사, 이제 없어질 거다. 내가 직접 처리하마. 단 한 통의 전화 후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죠. 과연 한 통의 전화로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김대리? 이따위 보고서로 나한테 결제 올려? 박재욱 이사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은 한빛테크 12층 사무실엔 아직도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남아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어요. 김하은 35세, 9년차 대리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에 들러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픈 다리 때문에 요즘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아침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쌍둥이 딸 준서와 준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길 지하철을 탔죠. 복잡한 9호선 안에서도 하은은 휴대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빛테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직원 5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였죠. 하은은 기획팀 소속으로 주로 협력사 관리와 계약서 검토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9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동료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곤 했죠. 이사님, 제가 지난주 수정하신 대로 다시 작성해서.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 보이며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설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짝! 귀가 멍할 정도로 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은의 왼쪽 뺨이 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재욱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날아온 거예요. 순간 사무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도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죠. 감히 어디서 말대꾸를 해? 주제를 알아야지. 박재욱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46세의 그는 한빛테크에서 15년을 근무한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영업 2본부를 총괄하는 이사였죠. 평소에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여자 직원들에겐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까지 휘두른 건 처음이었죠. 하은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수치심이었어요. 20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았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당장 짐 싸서 이 회사에서 나가. 해고야. 박재욱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해고? 9년을 다닌 회사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사팀, 당장 해고 처리해. 박재욱이 전화기를 들어 인사팀장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하은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가족사진 액자, 쌍둥이 딸들이 그려준 그림, 9년 동안 받았던 표창장들. 손이 계속 떨렸죠. 주변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재욱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은 씨,
옆자리 김윤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하은의 뒷모습을 20명의 동료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회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9년이야 9년을.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데.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쌍둥이 딸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다. 준서와 준이가 안겼죠. 하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선 울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아파? 준서가 하은의 붉게 부은 뺨을 보며 물었어요. 하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남편 한태민이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은은 아이들을 먼저 재운 후에야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태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 개자식이 감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고소해야지. 태민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한비테크는 코스닥 상장사야. 우리가 대기업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태민의 목소리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뺨의 멍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9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재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날아오는 손, 차갑게 내뱉던 해고 통보, 그리고 20명 동료들의 회피하는 시선.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은은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평소엔 새벽 5시면 일어나던 사람이 8시가 넘도록 누워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 해. 준이가 하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은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뺨의 통증은 어제보다 더 심해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멍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 얼굴 무서워. 준서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결국 마스크를 썼습니다. 엄마 왜 마스크 써? 감기야?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회사에서 맞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남편 태민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320만 원. 하은의 월급 280만 원과 합쳐 600만 원으로 생활했죠. 전세 대출 이자, 아이들 어린이집비, 생활비를 내면 저축할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하은의 수입이 끊긴 거예요. 32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했죠. 더 큰 문제는 3개월 후에 전세 재계약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하은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니 더 막막했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몇 숟가락 먹다가 토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회사 동료들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너무 걱정돼요. 어제 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힘내세요. 위로의 메시지들이었지만 하은의 마음을 위로하진 못했습니다. 말로만 위로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박재욱의 폭력을 목격했으면서도 증언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죠. 하은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했어요. 답변은 비슷했죠. 폭행 혐의로 고소 가능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2천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2천만 원? 지금 당장 생활비도 막막한데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게다가 50% 승소 가능성이라니. 절반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오늘 아침상은 왜 안 차렸니?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야? 요즘 독감 유행한다던데 조심해야지. 네, 조심할게요. 하은은 시어머니에게도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특히 시아버지 장기태는 며느리를 무척 아껴주셨거든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태민은 하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멍이 더 심해졌네. 오늘 뭐 먹었어?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 여보, 이러면 안 돼.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태민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은은 억지로 몇 젓가락 먹었어요. 하지만 계속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죠. 나 오늘 회사에서 인사팀에 물어봤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들어온대. 그럼 복직될 수도 있어. 하지만 복직되면 뭐해? 또 박재욱 밑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날 가만 놔둘까? 그렇긴 하지만 태민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둘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어요.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죠. 밤이 되자 하은은 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박재욱이 계속 나타났어요. 당장 나가. 쓸모없는 인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날아오는 손, 뜨거운 뺨의 통증, 그리고 20명의 시선. 모든 게 반복됐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옆에서 자던 태민이 깼어요. 또 악몽 꿨어? 응. 미안. 깨웠지? 괜찮아. 물 마실래? 태민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은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차가운 밤이었죠. 세상은 조용했지만 하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하은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죠. 일주일 만에 체중이 4kg이나 빠졌습니다. 뺨의 멍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하은은 시댁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봐서 저녁 준비를 하러 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 장기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기태는 68세였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단정한 체구였죠.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아꼈고 주말이면 함께 놀아주곤 했어요. 하은아, 왔구나. 그런데
장기태의 시선이 하은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하은의 뺨엔 아직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장기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혀서. 괜찮아요, 아버님. 하은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장기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눈이었죠. 며느리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장기태는 하은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어요. 하은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 있었지? 하은은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 회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죠. 장기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은은 몇 분간 울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상사한테 맞았어요. 뺨을. 그리고 해고당했습니다. 뭐라고? 장기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렸다는 거냐? 한비테크 박재욱 이사요. 제가 서류 검토하다가 의견을 냈는데 말대꾸한다고. 하은이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재욱의 폭력, 공개적인 해고, 동료들의 침묵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기태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한비테크라고 했나? 네,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장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최비서 나야. 한비테크라는 회사 하나? 반도체 부품 업체인데. 응, 자료 좀 보내줘. 30분 안에. 전화를 끄는 장기태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평소 볼 수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하은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처리할 테니까. 아버님, 그냥 넘어가요. 대기업 상대로 싸워봤자. 대기업? 하은아, 그 정도는 대기업도 아니란다. 장기태의 목소리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평범한 은퇴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골프나 치고 손주들 돌봐주시는 분이었죠. 30분 후 장기태의 핸드폰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한비테크에 관한 자료였어요. 기업 정보, 재무제표, 주요 인물 리스트. 장기태는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비테크, 박재욱. 그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박재욱의 이력서였죠. 장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기태는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사실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사람이란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태산그룹의 명예회장이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잖아요. 자산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죠. 아버님이 태산그룹이요? 표면적으론 은퇴했지만 실질적으론 내가 그룹 전체를 움직인다. 사람들은 나를 그림자 회장이라고 부르지. 하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수하게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10조 재벌의 실소유주라니. 하지만 장기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비테크는 내 동생이 만든 회사였단다. 동생이요? 장기태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상처를 건드린 듯 했죠. 25년 전 이야기다. 내 동생 장기훈이 한비테크를 창업했어. 반도체 기술에 천재적이었지.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미래가 밝았단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기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부사장이던 조명환이라는 자가 동생을 배신했어.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경영권을 강탈했지. 동생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단다. 그래서요? 동생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43세의 나이에.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그리고 박재욱이라는 자는 조명환의 오른팔이었어. 기술 탈취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 중 하나란 말이다. 하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폭행한 박재욱이 시아버지의 원수였다니.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버님, 그럼 왜 그동안 성급하게 복수하면 태산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 법적 분쟁도 복잡했고, 그래서 25년간 조용히 때를 기다렸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장기태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당한 일로 내 인내심이 끝났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어. 내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라. 그 회사는 곧 사라질 거다. 박재욱이라는 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처리하마. 장기태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10조 재벌을 움직이는 냉혹한 경영자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장기태는 하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넓은 서재엔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고서부터 경영서까지 빼곡했죠. 창가엔 무거운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앉아라. 장기태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은이 앉자 그는 오래된 가죽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고해졌죠. 이걸 보여주려고 불렀다. 노트를 펼치자 25년 전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신문이었어요. 한빛테크 창업주 장기훈, 의문의 죽음, 핵심 기술 유출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조명환 신임 대표 취임, 경영 정상화 약속. 기사마다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기훈의 영정사진, 그리고 조명환이 기자회견하는 장면. 조명환 옆엔 젊은 박재욱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자가 박재욱이다. 25년 전엔 과장이었지. 조명환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어. 하은은 사진 속 박재욱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지금보다 20kg은 날씬했지만 오만한 표정은 똑같았어요. 장기태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기훈아, 형이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주마. 내가 흘린 피와 눈물을 25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반드시. 장기태의 필체였습니다. 25년 전에 쓴 글이었죠. 동생이 죽고 나서 매일 밤 이 노트에 일기를 썼어. 복수를 다짐하면서.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지. 태산그룹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장기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래서 25년간 조용히 준비했어. 한빛테크의 모든 거래처를 파악했지. 주요 협력사들, 투자자들, 은행 관계까지. 그들과 하나씩 관계를 맺었단다. 어떻게요? 태산그룹의 힘으로. 한빛테크 거래처 중 70%가 태산그룹과도 거래하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한빛테크를 버릴 수밖에 없지. 하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복수를 준비해왔다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박재욱의 비리도 다 파악했어.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것, 회사 자금 횡령한 것, 위조 서류 만든 것까지. 증거도 다 확보했지.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걸? 태산그룹 산하에 보안업체가 있거든. 조사 전문가들이 5년 동안 박재욱을 미행했어. 그의 모든 비리를 기록했지. 장기태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백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자료야. 박재욱의 범죄 기록이지. 이걸 검찰에 넘기면 그는 최소 10년은 감옥에 갈 거다. 하은은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사진 자료까지. 정말 철저했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내 동생 때문이야. 기훈이는 착한 사람이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그래서 배신당한 거야. 나는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평생 그게 한이었단다.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세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내 며느리까지 똑같은 놈들한테 당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기태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비서, 작전을 시작해. 한비테크 관련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겨.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장기태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결의가 가득했어요. 하은아,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일주일 안에 한비테크는 무너질 테니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 나는 25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 한비테크는 이미 내 손아귀에 있단다. 장기태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였으니까요. 하은은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장기태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인지. 장기태의 전화 한 통 후 한비테크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월요일 아침에 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장이 조명환 대표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인가? 선우전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거래 중단이래요. 뭐라고? 선우전자가? 선우전자는 한비테크의 최대 거래처였어요. 매출의 30%를 차지했죠. 5년간 문제없이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내부 방침 변경이래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명환은 직접 선우전자 구매 담당 이사에게 전화했어요. 이 이사님, 저 한비테크 조명환입니다. 갑자기 계약 해지는 무슨... 조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하지만 5년간 문제 없었잖습니까? 품질도 납기도 완벽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조명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다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엔 두 번째 거래처에서 똑같은 통보가 왔어요. 대성산업에서도 계약 해지래요. 대성산업은 두 번째로 큰 거래처였습니다. 매출의 20%를 차지했죠. 이것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다들 이러는 거지? 조명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매출의 50%가 사라진 거예요. 수요일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빛테크의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어요. 전날보다 15% 떨어진 거죠. 거래량도 폭증했습니다. 누가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야? 소액 주주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한빛테크 경영 악화 소문이 시장에 퍼졌대요. 주요 거래처 상실했다는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명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소문이 퍼진 건 사실 때문이었죠. 선우전자와 대성산업의 계약 해지가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박재욱 이사가 급히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대표님, 우리 끝난 겁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조용히 해.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하지만 조명한도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이틀 만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목요일엔 세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투자 유치권이 무산된 거예요. 대표님, 사모펀드에서 투자 철회한대요. 뭐, 계약서까지 다 준비됐는데?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발견했다네요. 주가 하락과 거래처 감소 때문에 투자 불가 판정이 났대요. 한빛테크는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해 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된 겁니다. 금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회사 신용등급 어인데 최근 경영 상황이 악화됐잖습니까? 은행 내부 규정상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출 막으면 우리 회사 자금 돌아가질 않아요.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빛테크는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대출이 막히면 직원 월급도 못 줄 판이었죠. 조명하는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릴 조지는 거야? 한꺼번에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박재욱도 패닉 상태였어요. 비상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님들,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를 잃었고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투자는 무산됐고 은행은 대출을 막았어요. 회의실은 소란스러웠죠. 임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영업팀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아니야? 아니, 기획팀이 대책을 세웠어야지. 조명환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다들 입 조용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한빛테크를 조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재욱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25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의 형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 형이 10조 재벌의 그림자 회장이라는 사실도. 한빛테크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기태의 복수는 정확하고 냉혹했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은은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죠. 상자 안엔 25년 전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사진,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하은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손글씨가 나왔습니다. 장기태의 필체였죠. 1999년 11월 15일. 오늘 기훈이가 죽었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기록한 일기였어요. 동생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배신의 충격 때문이었다는 걸. 조명환과 박재욱 그놈들이 동생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례식에 조명환이 왔다.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더라. 역겹다. 그놈이 동생의 기술을 빼돌렸으면서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은은 계속 읽었어요. 25년간의 일기가 빼곡했죠. 2005년 3월 20일 한비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동생이 흘린 땀으로 만든 회사를 조명한 그놈이 대표 자리에 앉아 웃고 있더라.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2010년 7월 8일 박재욱이 이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술 유출의 핵심 공범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동생아, 형이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기다려라. 반드시 복수하마. 2018년 4월 3일 한비테크 거래처 70%가 태산그룹과도 거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2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한이 느껴졌거든요. 상자 안엔 사진도 있었어요. 25년 전 한비테크 창립 기념사진이었죠. 젊은 장기훈이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조명환과 박재욱의 모습도 보였어요.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비테크 창립 1주년 기념 1998년 5월 1일 우리의 꿈을 향하여. 장기훈의 필체였어요.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1년 후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은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 조사 보고서였어요. 장기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자료였죠. 1999년 8월 조명환은 한비테크의 핵심 기술 도면을 복사해 경쟁사에 판매. 금액 30억 원. 박재욱은 이 과정에서 회사 서버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증거인멸에 협조. 대가로 5억 원 수령. 보고서엔 은행 거래 내역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25년 전 자료였지만 생생했죠. 하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재욱이 자신을 때린 그 손이 25년 전엔 배신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조명환은 이사회를 소집해 장기훈의 경영 실패를 문제 삼음.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횡령 의혹 제기. 장기훈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사진은 조명환 편을 들었음. 결국 장기훈은 대표직에서 해임됨. 장기훈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누명을 쓰고 말이죠. 하은은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건 똑같았죠. 1999년 11월 14일 장기훈은 형 장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음. 형,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무 억울해.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개발한 기술인데. 통화 중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음. 장기태는 다음날 동생을 만나러 가려 했으나 1999년 11월 15일 새벽 3시 장기훈 심장마비로 급사. 향년 43세. 하은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25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있었구나. 장기태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하은은 황급히 노트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장기태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볼 수 있어. 어차피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 장기태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기훈이는 정말 착한 동생이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그게 화근이었단다. 아버님, 동생이 죽던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병원에서 차가워진 동생을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내가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나를 괴롭혔어. 장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세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장례식 날 조명환이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 나는 그때 알았지. 저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25년간 준비하신 거군요. 맞아. 법이 처벌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심판하기로 했지.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어. 태산그룹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그래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했단다. 장기태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박재욱의 최근 5년간 비리 기록이야.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것, 회사 자금 횡령한 것, 허위 보고서 작성한 것까지 총 23건의 범죄 행위가 기록돼 있지. 이렇게 많이요? 박재욱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이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비열한 놈이지. 내가 당한 폭행도 처음이 아니야. 지난 5년간 7명의 직원을 비슷하게 괴롭혔어. 하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지.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처리할 거야. 장기태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내가 당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25년 묵은 악연의 연장선이지. 그리고 이제 그 악연을 끊을 때가 왔단다. 박재욱과 조명환, 그 두 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하은은 시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엔 25년간 품어온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겪은 일을 증언해주면 돼. 법정에서 박재욱의 폭행을 증언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장기태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어요. 고맙다, 하은아.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내가 당한 억울함도, 내 동생이 당한 배신도 모두 갚아질 거란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한빛테크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죠. 60% 이상 폭락한 겁니다. 거래량도 급증했어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거든요. 조명환 대표의 사무실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표님, 협력사들이 외상대금 당장 갚으라고 난리예요. 은행에서도 계속 연락 옵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 협의하자고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냐고 묻는데 조명환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순탄했던 회사가 지금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박재욱 이사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재욱 이사님, 금융감독원입니다. 한빛테크 회계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조사? 무슨 소리죠? 협력사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재욱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빼돌린 리베이트가 들킬까봐 두려웠죠. 다음 날 아침 박재욱은 금융감독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박 이사님, 이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협력사 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으셨는데요. 그게 박재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서는 뭡니까? 허위 보고서 아닙니까? 실제 납품가와 보고서상 가격이 20% 차이 나는데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요.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박재욱은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같은 시각 한빛테크 본사에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했죠.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명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25년 전 일이 떠올랐죠. 장기훈을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았던 그날이. 혹시 그 일이 밝혀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조명환 대표님, 동행 부탁드립니다. 수사관이 조명환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25년 전 기술 유출 건으로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25년 전이라니.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가시죠. 조명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5년간 숨겨뒀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조명한 앞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어요. 이 자료 보십시오. 1999년 8월 당신이 한빛테크 기술을 경쟁사에 판매한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명하는 파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25년 전 자료를 이렇게 완벽하게 모았을까요? 누가 이걸 조사한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가 명확하다는 거죠. 기술 유출,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명환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 25년간 자신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터뜨렸다는 사실을. 박재욱도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대표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모르겠네. 누군가 우릴 계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 25년 전 일까지 나온 걸 보면 혹시 장기훈 회장 관련 아닙니까? 조명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기훈, 자신이 배신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의 형 장기태. 설마 태산그룹? 두 사람은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5년간 준비된 복수의 그물에 완전히 걸려든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빛테크 조명환 대표와 박재욱 이사, 기술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검찰은 한빛테크 경영진이 2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창업주 장기훈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도 재조사 중입니다. 하은은 TV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원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신을 때렸던 박재욱이 수갑을 찬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 이사님, 직원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재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오만하게 직원들을 대하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가 돼 있었죠. 시아버지 장기태가 하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은아. 내가 당한 억울함도 내 동생이 당한 배신도 모두 갚아졌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TV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명아는 징역 12년, 박재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소용없었죠. 25년간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한빛테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500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장기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태산그룹 계열사에서 한빛테크 직원 200명을 우선 채용했어요. 나머지 직원들도 장기태의 추천서를 받아 다른 기업에 재취업했죠. 누구 하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죠. 뺨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고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기태가 하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서재가 아니라 태산그룹 본사였어요. 50층짜리 빌딩의 최상층이었죠. 앉아라. 장기태가 넓은 회의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하은이 앉자 그가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태산공익재단 이사직 제안서야.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익재단 이사라니.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맡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경험은 쌓으면 돼. 능력은 이미 충분해. 내가 겪은 일이 바로 자격이란다. 장기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 재단은 직장 내 부당 대우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야. 법률 지원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재취업도 도와주지.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거야. 하은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재단의 목적, 사업계획, 예산안이 적혀 있었어요. 연간 예산만 100억 원이었죠. 이렇게 큰 재단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야. 너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면 돼. 억울함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말이야. 하은은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 장기태가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하은은 태산공익재단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은 10명 정도였죠. 이사님 환영합니다. 재단 사무국장 정미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아직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죠. 정미라가 하은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상담실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법률 자료실도 있었죠. 여기서 피해자들 상담을 합니다. 일주일에 2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많아요? 직장 내 부당 대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살죠.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랬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오후에 첫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오후 2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었으니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광고회사에 다닙니다. 3년차 사원이에요. 그런데 팀장이 계속 저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일을 못한다고 욕하고 어제는 서류를 던졌어요. 제 얼굴에 하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어요. 그냥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팀장이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능력이 없다고. 김소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소영 씨,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마음껏 우세요. 몇 분간 김소영은 울었습니다. 하은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하은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상사한테 폭행당하고 해고됐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소영 씨를 도우려고요. 김소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우리 재단에서 법률 지원을 해드릴게요. 변호사도 연결해드리고 소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재욱한테 맞았던 일, 해고당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정의가 승리했는지. 김소영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이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저도 싸워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하은은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 사람, 부당 해고당한 사람, 성희롱 피해자까지 모두 하은처럼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은은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죠. 법률 지원도 하고 심리 상담도 연결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은은 가족들과 공원에 나왔습니다. 쌍둥이 딸 준서와 준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남편 태민이 옆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 잘한 선택이었어. 당신 정말 멋져.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장기태가 걸어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러 온 거였죠. 할아버지, 준서와 준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장기태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주들 잘 놀고 있구나. 하은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지. 장기태와 하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태민과 함께 계속 놀고 있었어요. 하은아, 재단 일은 어때?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잘하고 있어. 나도 들었어. 벌써 10명 넘게 도왔다며? 네. 모두 저처럼 억울함을 겪은 분들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장기태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돼야 해.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랑스럽단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녁 때 하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든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재욱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가 받는 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복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는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은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그녀는 뺨을 맞고 해고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줄 가족이 있고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하은은 재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직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미라 사무국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어요. 그럼 이번 분기부터 준비해 봅시다. 교육 자료도 만들고 강사도 양성하고요. 회의는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정을 보였어요. 저녁에 하은은 시댁에 들렀습니다. 장기태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아버님, 오늘 회의에서 새 프로젝트 제안했어요. 그래, 어떤 건데? 하은이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장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역시 잘 선택했어. 너는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야.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인생이란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은아, 내 동생 기훈이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버님,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 남을 돕는 걸 좋아했지. 너도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정의야. 복수는 끝이 있지만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란다. 장기태가 서재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젊은 장기훈의 사진이었죠. 기훈아, 보고 있니? 내 한이 풀렸어. 그리고 내 꿈이 이어지고 있단다. 내 며느리가 내 뜻을 계승하고 있어. 하은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장기훈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1년 전 그녀는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